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의 책의 저자 김상진입니다. 저는 외식업계에 약 한 30년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외식 경영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닥부터 사업 총괄까지 올라간 유일한 롯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롯데 GRS에서 롯데리아라는 햄버거, 엔젤리너스라는 커피, 그리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 그리고 빌라드 샬롯, 그 다음에 푸드 코트를 운영하면서 메뉴 개발, 그 다음에 판촉, 그리고 광고 활동,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로서 가장 기본인 QSC 역량을 체득한 나름대로 실력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롯데를 떠나서는 주전 브랜드인 리치푸드라는 회사에서 또 한 1년간 정도 근무하면서 술집에 대한 브랜드를 공부했고요. 그 이후에는 공항,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 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또 한식, 중식, 일식, 그리고 분식까지 체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업종, 다양한 채널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롯데그룹에서 외식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과거에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리아라고 해서 햄버거를 프랜차이즈하는 회사였고요. 두 번째 회사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인 TGI 프라이데이스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회사 중에서 첫 번째 그 TGI 프라이데이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미국 연수까지 받은 그 유일한 롯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매뉴얼과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바닥부터 사업 총괄 자리까지 올라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외식 산업의 꽃은 레스토랑입니다. 왜냐하면 풀 서비스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롯데 GRS에 와서 햄버거, 커피, 도넛, 심지어 푸드 코트까지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는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라고 자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이사, 특히 CEO는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바닥 생활을 하면서 이 바닥의 분위기를 읽고 이 바닥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게 그 회사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10% 성장할 게 3% 성장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입니다. 리더가 그 브랜드에 대한 철학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업에 대해서 통찰력이 부족하면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왜? 기분이 나쁘거든요. 일단 들으면 내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저 자신도 싫어해요.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 번쯤 되새김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온다면 분명히 그 회사는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0년간 직장생활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좀 안타깝다면 그 리더분들의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본인 위주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아니면 후배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 개발을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개발한 아이스크림이 디지몬바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인 N 아이스크림을 담당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 이제 롯데 GRS에 있을 때 이 N 아이스크림을 롯데 GRS로 이제 인수하면서 제가 인수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N 아이스크림은 일반 유통과 점포 사업을 병행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업이 상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점포에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옆에 가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클레임도 많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점주분들도 왜 저기서 파냐 이제 이런 클레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한 결과 투웨이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기존의 유통 채널은 N 브랜드를 그대로 쓰고 나머지 점포 사업 브랜드는 N 땡땡 팝으로 약간 좀 젊은 층 그리고 좀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그 브랜드의 고객을 뺏어 오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N팝이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인테리어 컨셉도 밝고 그 타겟에 맞는 디자인으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240개 정도 가맹점을 확보해서 운영을 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 사업은 그 메인 타겟이 원하는 맛, 그리고 좋아하는 인테리어 컨셉, 그리고 패키지, 이런 것들이 하모니가 됐을 때 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또 절실히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외식 창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그 노력 가지고 차라리 현업에서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게 더 성공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는 게 외식 창업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길을 걸으시기 전에 진짜 공부를 좀 하셔서 나름대로 성공 예감이 들 때 도전하시는 게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단 외식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말 놀죠. 근데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왜요? 일단 임대료 나가죠. 그 다음에 어제 버린 돈을 가지고는 인건비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주말에도 돈을 벌어서 인건비도 내고 본인의 수익도 창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월급쟁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저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대기업에 다녔으면서도 부장 시절까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왜? 그만큼 쓰는 데가 많아서 그렇겠죠. 하지만 임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을 많이 좀 받기 때문에 저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저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프랜차이즈 하려면 2, 3억 이상 있어야 돼요. 과연 그런 돈을 우리 월급쟁이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외식 창업 시장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 플러스 정신을 갈아 넣어야 돼요. 물론 이제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식 창업을, 특히 이 나홀로 자기 혼자서 하는 창업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직장도 안 구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놀 수도 없고,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창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나이 드신 분들을 안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두 가지 외에는 그렇게 크게 창업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모으는 돈을 어떻게 하든지 까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 그래도 낫다는 겁니다. 왜냐? 본부에서 망하는 자리에 오픈을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주죠. 왜? 브랜드 이미지나 향후 회사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름대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인지도나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홀로 창업이나 인수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이 그래도 초보자들한테 처음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뭐 자기 이름 걸고 이렇게 외식 창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점포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원가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식자재 관리도 엉망이에요. 그 다음 인력 관리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투자 금액만큼의 규모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어서 충분한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그래도 이게 돈이 좀 작다, 돈이 좀 적게 남는다 그러면 본인 이름으로 창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반드시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창업비가 많이 들죠. 그 중에서 보면 권리금, 보증금,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투자비거든요. 자, 인테리어 투자비는 우리나라 법상 5년 이내에 제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게 시간이 가면 낡아요. 그럼 다시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저금을 해둬야 됩니다. 그 저금 금액 가지고 리모델링 하거나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맹본부가 뭐 빨대를 꼽아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간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런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보 공개서라는 게 있어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업종이지만 각 브랜드별로 투자비가 나와 있어요. 브랜드력이 높을수록 약간의 투자비는 높을 수밖에 없죠. 왜? 나름대로 브랜드의 로열티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식자재,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좀 고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 허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허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창업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워닝 차원에서 일단 알려드린 거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두 번째, 노동의 대가보다 수익이 작다. 세 번째, 365일 일을 하다 보니까 워라밸은 뭐 찾아보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고객 컴플레인 걸리면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 업종 자체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과연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허들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이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외식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게 외식 창업 셀프 진단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80점이 넘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체크해서 보완하고 또 노력해서 이 허들을 넘게 만들면 창업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보통 창업을 하면 돈 잘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90% 이상이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고민한 케이스는 첫 번째, 투자금이 모자라서 뭐 1년, 2년 영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업 환경에 있어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자금이 있어야 돼요. 비자금.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겠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면 그 기간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돈이 모자라서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예를 든다면
가맹점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조금의 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해도 되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들이 뭐 등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게 이제 세 번째 허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만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외식 창업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외식 창업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못한 이유가 이제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외식 창업에 제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물론 이제 그 셀프 2를 보니까 제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한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먹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뭐 22년도 자료지만 그 자료에 의하면 67명당 먹는 가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점포의 고객이 6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제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식 전문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들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과연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부터 꼴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외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상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점포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그 상권에서 과연 그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상권에서도 1등부터 꼴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상권에서 1등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분들보다 내가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령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정확하게 자신을 판단하고 저 사람과 내가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그때 해라는 얘기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그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돈 벌려면 장사해라.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왜? 그 세계가 어두웠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수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IT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일단 식자재를 따진다면 뭐 마트, 온라인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인건비.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풍부한 노동력 때문에 인건비가 저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당 인건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인건 비율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15%에서 25%예요. 그걸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임대료입니다. 건물주분들이 장사가 좀 되면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수익을 할 수 있는 이 외식업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원가 기본적으로 40% 이상이죠. 두 번째, 인건비 한 20% 정도 잡자고요. 20%. 그럼 60%죠. 그 다음에 임차료 10%. 그럼 일단 70% 정도 돼요. 나머지 30% 가지고 이 점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배달이 좀 많으면 매출액의 10%에서 20%는 배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을 올리고 난 다음에 원가, 인건비, 관리비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경쟁 점포가 많기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외식업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외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 외식 창업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직장 생활에 비해서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투잡이거든요. 우리 월급쟁이 2, 3억 저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2, 3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빅브랜드 4억, 5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인지도만 있어도 2억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죠. 권리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설 투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1억 넘어요.
그런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막상 창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자기가 받던 월급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매출이 좋아야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오픈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좋은 점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서히 이제 이름을 알리면서 매출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오픈빨이 있다가 또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는 점주분의 성향, 점주분의 경영 마인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원가율, 이 재료 비율이 높아요. 특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인건비 때문에 아마 점주분들이나 점주 가족분들이 더 아마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안 쓰면 그 비용만큼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 채용을 줄이고 내가 좀 더 일하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임차료입니다. 좋은 위치는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리고 뒷골목은 임대료가 싸겠죠. 임대료가 싸면 매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좀 주더라도 유동이 많은 그런 상권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점포가 입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서 수익도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아마 월급보다 적은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리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월급쟁이 하면 공휴일 빨간 날 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노는 게 아까워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점포를 얻는 데에서 일단 보증금이 들어갔죠. 그리고 월세라는 게 나갑니다. 노는 날도 이 월세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365일 영업을 하다 보면 몸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장사가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더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은 오라벨도 없고 365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제가 말리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언론지상으로 이제 많이 접하는 내용입니다. 진상 고객 때문에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갔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고객 클레임 많습니다. 어제 먹었던 게 배탈이 났는데 치료비에다가 위자료까지 달라. 갑자기 먹다가 이빨이 깨졌는데 치과 가서 이 때우고 정신적 피해 해달라. 그 다음에 정성껏 만들어서 배달을 시켰더니만 이상한 게 왔다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먹고 리뷰를 엉망으로 써주면 정신적으로 진짜 뚜껑 열립니다. 화병이 생겨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외식 창업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난 자신 있다. 그러면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부평 김밥 프랜차이즈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사례입니다. 이분은 50대 초반으로 다른 점포 사업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돈도 좀 벌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업종을 좀 선택해서 돈을 좀 벌려고 도전했던 경우입니다. 이분이 오픈할 당시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상권이 역세권이었지만 권리금이 없었어요. 무권리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 권리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덥석 가게를 계약을 한 거죠. 업종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2억의 눈이 팔려서 주변의 상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곧 2억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투자비는 한 1억 3천 정도. 그리고 막상 오픈을 해보니 예상했던 매출은 그래도 최소한 5천 원 나와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작고 두 번째 김밥 브랜드가 이게 성장 브랜드예요. 기존의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모든 선택권에서 선호도가 제일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배달을 하더라도 기억나는 걸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잘 들어보지 못한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후순위로 밀려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신생 브랜드로서 들어가기도 좀 그렇죠. 얼리 어답터가 아닌 이상은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밥이라는 특성상이 많은데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그 김밥을 말다 보니까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김밥만 파는 게 아니라 우동, 돈가스 여러 가지 팔다 보니까 각 식자재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한 식자재 버려야 되겠죠. 또 그런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많이 쓰고 매출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원가율이 40%예요. 그리고 인건 비율은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일을 잘 할 수 없죠. 김밥 말고 우동, 냉면까지도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약간 세미 오토로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청소 정도만 하다 보니 사람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660만 원이에요. 이게 작은 임대료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출이 낮다 보니까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원가율 40%, 인건 비율 60% 넘죠. 임차료 30% 넘죠. 이것만 해도 벌써 100%가 넘어요. 당연히 적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포를 1년 반 정도 운영할 수 있던 이유는 이분이 다른 점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 끝나면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기대감 때문에 계속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이분이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하고 다행스럽게도 권리금을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총 한 1억 5천 정도 이 점포를 얻음으로써 적자를 본 거죠. 그래서 김밥 브랜드는 이분 얘기로는 가능하면은 빅 브랜드를 해라. 구매 단위가 작기 때문에 전화 주문이든 방문 고객이든 회전이 많이 돼야 된다. 회전이 많이 되려면 유명한 브랜드여야 되지 않겠어요? 생판 뜻도 못하는 브랜드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든 빅 브랜드를 하라는 얘기가 이 친구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장사가 안 되거나 유동인구가 없구나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다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권리금이 있는 데로 가지 권리금 없는 데에 가서 뭔가 잘 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오겠다. 이거는 정말 장사의 도사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도 권리금을 주더라도 괜찮은 상권에서 오픈해야지 권리금 없는 데서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너 얼마 버니? 어떻게 해보니까 돈 좀 벌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 대답이 정확하게 얼마 번다고 아마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벌리면 나 얼마 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원가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차이즈를 할 경우에는 원가율이 40% 넘습니다. 40에서 한 45%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가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가율이 한 35%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그 차이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 정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건비 보시죠. 요즘 인건비 어때요? 대부분 1인 창업하는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때우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하지만 점포가 20평, 30평 되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써야 되고 좀 더 규모가 크면 직원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을 좀 작게 하려면 정말 괜찮은 직원을 앉혀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점포를 운영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모든 걸 관리를 하면 인건 비율이 한 25% 돼요. 자,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60에서 65% 되죠. 거기다가 임대료를 생각해 보시죠. 상권이 좋으면 당연히 임대료 높죠. 상권이 안 좋으면 임대료가 낮겠죠. 그래서 보통 임대료를 10%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합니까? 10% 넘을 경우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벌써 70%에서 75%가 됩니다. 자, 그럼 25%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내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문제는 매출액이 1억, 2억 정도 되면 10%만 하더라도 수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데
우리나라 외식업의 평균 매출액이 2천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많으면 2,500 정도 되겠죠. 거기서 10%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좀 더 많이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본인이 10시간 일할 걸 뭐 15시간 일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는 말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점포 사업의 가장 기본인 QSC 관리가 안 돼요. 메뉴의 품질, 서비스, 청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들이 경쟁 점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을 항상 베스트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수익을 가지고 오랫동안 영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내가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 가족을 끌어들여서 하는 순간 본질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고객도 등 돌리고 매출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정한 수익을 가지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촌 수제버거 사례는 저도 사실은 이 수제버거를 오픈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포기했었는데 이 점포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수제버거집에서 한 1년간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창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수제버거가 나름대로 트렌디하다고 하죠. 브랜드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 점포가 한 2, 3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도 잘 되면은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없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나름대로 아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오픈한 케이스인데요. 나름대로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한 달 매출액은 한 2,900만 원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창업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식자재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마트나 수산 아니면 가락시장 가서 직접 떼고 오면 약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받기 시작하면 식자재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이 케이스도 누구로부터 식자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흥정을 해서 10원에 더 싸게 샀으면 아마 원가율이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걸 받다 보니까 원가율이 40%. 그리고 햄버거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운영하다 보니 인건 비율도 20%가 넘었습니다. 물론 임차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나름대로 한 200만 원대였는데 월급쟁이 생활할 때보다 적었던 거죠. 그리고 근무도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 노동의 강도도 있죠. 그 다음에 휴식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1년 하고 접은 사례인데요. 이 점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로케이션입니다. 이 점포가 입주한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약 1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분들이 가게를 좀 이용해 줘야 되는데 한 5%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점포를 열면 매출액의 한 7, 80%는 반경 1km 이내 분들이 와서 구매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례는 뭐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배달을 시켜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배달비가 나오는 거예요. 3천 파는데 500만 원이 배달료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접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 배달 매출이 많아서 매출 볼륨이 커진 점포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배달료가 올라가서 돈 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외식 점포는 직접 와서 드시는 비율이 최소한 70% 정도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비용 자체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70% 배달이 발생하게 되면 배달 수수료가 25% 됩니다. 그러면 원가 40%죠. 인건비
작게 들죠. 뭐 혼자서나 둘이서 하면 되니까 뭐 한 10% 되겠죠. 배달비 25%. 그다음에 임대료.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는 그 수익은 5%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달이 잘 된다고 해서 결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측면에서 후회를 하고 1년 하고 접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1년 동안 기본 메뉴의 레시피를 공부해 왔죠. 근데 개인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메뉴 개발입니다. 자, 기업은 조직이 있어서 트렌드에 맞게 메뉴 개발을 하면서 앞서가지만 개인 창업 경우에는 본인이 시간을 내서 메뉴도 개발하고 시장 조사도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점포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이분이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선입선출, 그 다음에 주문했을 때 필요한 양만 주문해야 되는데 이게 신경 쓰인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되면 당연히 식자재 품질 나빠져요. 그리고 정확하게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레시피보다 많이 줘요. 그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레시피를 수시로 체크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등한시했다는 것. 그런 게 아마 이번 케이스로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 분들이 점포 사업을 하려면 점포 운영 노하우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운 다음에 독자적으로 창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새는 로스가 많게는 5%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넛 프랜차이즈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요. 제 후배가 지방에 가서 거금을 투자해서 오픈한 경우인데, 문제는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브랜드력이 없으면 한계에 봉착한다는 타산지석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혼자서 고군분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는 곳에서 독야청청한 경우인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방에서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픈빨은 좋았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연고가 없다 보니까 이 재방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만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거기 누가 하는 데다, 누가 하는데 거기 계속 이제 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넘기고 나온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자기가 공부한 곳 외에는 지역에서 함부로 창업하면 안 된다. 이유는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얘기를 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해야지 지방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방 사람은 그 지방에서 성구를 띄워야지 서울에 와서 하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평수다 보니까 투자비는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매출은 4, 5천이었는데 한 2천만 원대 정도. 그리고 이 도넛이다 보니까 판촉이 많았어요. 특히 이 브랜드는 1+1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원가율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본인 혼자서 하다 보니 힘들다. 그래서 직원을 하나 채용하고, 또 프로모션 때는 아르바이트를 쓰다 보니까 아무리 못 들어가더라도 인건비는 한 11% 정도 들어갔고, 그 대신 이제 임대료가 좀 높았습니다. 한 275만 원 정도 해서 약 한 13% 정도 됐었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몇 프로인 거예요? 뭐 60, 70%가 넘지 않습니까? 점포 관리비 하면 80%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작은데 원가율, 인건비,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초기 투자비가 3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년 만에 이걸 감가상각 처리하게 돼 있는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처음으로 외식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큰 평수에 투자비 많이 했을 때 장사가 안 되면
이 안절부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규모로 테스트 차원에서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빨리 노하우도 습득하고 매일매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뭐 큰 기업에서 나왔던 분들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 뭐 몇십 평에 몇 억짜리 투자를 해서 장사가 안 되면 노심초사하는 거죠. 이거 장사 안 돼서 어떡하나.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금액 내에서 작게 투자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자신감만 찾는다면 그 다음에 점포 또 하나 열거나 아니면 확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절대 처음에 과투자를 해서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례도 3억 원씩 투자해서 장사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초조하죠.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대요. 결국은 조금 하다가 이제 손 들고 나왔지만 굳이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도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상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아무튼 고객으로서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 것이 훼손되면 새 것으로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먹다 보면 이제 이물질을 씹을 경우가 있죠.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직원의 태도나 일단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면서 관리자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 먹고 돌아가서 리뷰에다가 호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많이 리필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도 안 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점포에 있는 기물, 화장실에 있는 것들을 훼손하거나 마구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식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은 그 나라의 상태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상식선에서 항상 접근을 해주시면 모든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상식 바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고객의 클레임은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클레임을 받는 직원들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외식업계에서 정말 큰 성공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도 이런 고객 클레임으로 인해서 이 업계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외식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서비스는 우리 고객들이 방문했을 때 그 고객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객분들의 권리, 만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이 친구들이 좀 더 수준이 향상되면 아마 틀림없이 고객 만족을 충분히 시켜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객분들도 만족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좀 더 나은 직원으로 거듭나서 서비스도 잘해드리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외식 수준이 글로벌화되고 세계 리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외식업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객을 위해서 100% 충원을 해서 100%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고객분들도 만족하시고 그게 곧 우리나라의 수준이 되면 아마 세계분들도 우리 점포로 와서 만족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 그 TGI 프라이데이스에 근무할 때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반쯤 먹다가 이제 뭐 음식에다가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제 이물질을 넣고 클레임을 걸어서 계산하지 않고 별도로 이제 뭐 프리미엄 쿠폰을 받아가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새 것으로 요리해서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새로 갖다 드리는 여기까지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저는 상식이 아니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신적 위자료를 달라. 물론 식당도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해서 의사 소견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비 주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려요. 근데 그 선을 넘는 것을 제가 이제 상식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보험사에서도 이건 너무 좀 과대한 요청이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는 그 테이블 자체 가격을 안 받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은 그 음식값만 빼거나 아니면 그 테이블 값만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점주분이 의사결정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음식값 전체보다는 그 가격을 빼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뭔가 다른 거를 주는 게 상식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가 갑자기 또 누구한테 꼬였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약 한 8천만 원 투자를 해서 오픈한 경우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빅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아파트가 아무리 대단지더라도 출입구가 한 군데 있으면 그나마 유동인구가 많은데 몇 군데로 나눠지면 주민들이 분산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또 간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한 3천만 원 찍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해도 1,800만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맹 프랜차이즈는 원가율이 40에서 45%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떡볶이도 원가율이 45%예요. 인건비는 부부가 하다 보니 뭐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 쓰니까 인건비 비율은 작게 들어갔죠. 근데 임차료가 10%예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분들이 와서 잘 안 드세요. 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의 거의 한 80% 배달이에요. 배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달료가 많이 나오죠. 배달비가 매출액의 16%예요. 부부가 쎄 빠지게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인건비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둘이면 4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주말에도 일을 해요. 그러면 직장 생활 했을 때 최소한 두 사람이 5, 600 벌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이 창업을 해보니 한 270만 원 정도 벌고 거기다가 투자한 감가상각비를 제하니까 2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한 달 전에 양도하고 지금은 딴 곳에서 주점 프랜차이즈를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첫 번째, 이 브랜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아파트 상권일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출입구가 몇 군데인지 체크해야 될 거. 세 번째, 배달 매출이 많은 품목은 배달비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점포를 통해서 배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TGI 프라이데이스에 근무할 때 매출액의 10% 미만이 햄버거였어요. 근데 미국 TGI 프라이데이스는 매출액의 한 20%가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프라이데이스 버거를 독자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회사에다가 얘기한 사람입니다. 왜? 롯데리아도 있지만 버거킹, 맥도날드 많은 브랜드 중에서 TGI 프라이데이스 버거 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해보자고 했다가 결국 못했는데요. 저는 햄버거는 가장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는 뭐 김밥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먹으면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양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햄버거 비즈니스는 반드시 된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 주인이 되었을 때는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이런 것보다는 햄버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햄버거는 가장 중요한 게 패티예요. 물론 잡육으로 만드는 패티도 있지만
미국 브랜드들은 소고기 가지고 패티를 만들거든요. 이걸 다이스를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쿠킹 하면 되다 보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패티, 그 다음에 야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드레싱, 뭐 소스류만 있으면 햄버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자재 범위도 좁고 주방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햄버거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시골에서도 농사 지을 때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햄버거 가끔씩 시켜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는 제가 보기에는 패티만 좀 다양화한다면 아마 아주 버라이어티한 비즈니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죠. 내가 우리 선배들 보니까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벌기는 걸렸다. 그래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어떡합니까?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창업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젊은 친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은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뭐 할 것도 없고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고 그럴 때 돌파구로 그러면 외식업이나 한번 해보겠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고 할 것이지만 세 번째 경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 외식 창업하면 무조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아니면 목숨과도 바꾸겠다는 그런 결의가 차 있지 않으면 외식 창업은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창업하실 때 이 마인드 세팅을 정말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거 안 되면 뭐 저거 하면 되지. 이런 정신 상태로 가지고는 절대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외식 창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이제 나홀로 창업, 단독 창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하는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인데요. 이걸 인수 창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셰프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걸고 단독 창업을 하죠. 그만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홀로 창업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나 인수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권합니다. 이유는 가맹 창업을 하게 되면요, 메뉴 교육도 시켜주고 식자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운영 노하우도 알려주고 점포 손익 관련된 교육도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점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통해서 점포의 노하우를 충분히 익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많이 듭니다만은 나홀로 창업할 경우에 1년 안에 투자비 1억, 2억 날리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통해서 그나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은 그게 더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권장합니다. 세미, 풀, 오토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하다가 저기도 가서 점포 하나 열고 그 다음 저기 가서 하나 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점포 3개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관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는 만큼 관리를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일단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하나만 봐도 이 점포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기도 하나 오픈 저기도 하나 오픈 해서 만약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월급쟁이 직원들은요, 주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동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직한 점장이나 관리자를 별도의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구해야만 이게 오토나 세미 오토가 되는 거지, 똑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운영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점포를 하나를 본인이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제2의 제3의 점포는 믿음직한 사람을 박아서 관리를 하라는 거지,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점포 다변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툴 같은 게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외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자. 그래서 고민해서 한 10가지 항목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 이미지가 외식업과 어울리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산적 같은 얼굴 가진 사람이 외식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고객이 왔을 때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머리 기르고 수염 있고 문신 있고 이러면 그 고객분이 재방문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외식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느냐. 요즘 온라인 때문에 맛집 탐방해서 SNS에 많이 올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외식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이게 아닙니다. 식자재, 품질, 맛, 메뉴를 만들었을 때의 외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다 맛 잘 보죠. 하지만 그 맛에 맞게끔 직원을 시켜서 아니면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고객 서빙입니다. 사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퍼스널리티예요. 성격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 서빙 잘 못해요. 쪽팔려 하거든. 되게 부끄러워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쉽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서빙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 식재료에 대한 관심입니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식재료 갖다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은 식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품질, 원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싸게 사면 원가가 떨어지고,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쓰면 당연히 메뉴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갖다 주는 거 쓰게 되면 원가라든지 품질이 당연히 좀 낮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식재료에 관심을 좀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좋은 걸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열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고객이나 직원, 거래처와의 이제 소통인데요. 사실 직원들이 관리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친구들은 분당 따져요. 1분이라도 근무 시간이 오바되면 OT를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친구들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성격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 클레임 걸렸을 때 웃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성격. 거래처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 직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주변의 여러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즘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식자재 중에서 좋은 걸 나한테 달라든지 이러려면 이분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소통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제가 이제 내세우는데, 외식업은 서서 일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고객이 나가면 마무리하고 집에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시간, 15시간씩 서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냐? 두 번째, 고객 클레임이 걸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로우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병원에 가요. 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투자 여력인데요. 보통 우리가 오픈에만 몰입을 합니다. 오픈하면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면 또 연장해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의 아이템이 잘 돼서 줄을 선다거나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 주위에 불이 나가지고 고객들이 못 오게 된다거나 코로나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정도는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을 8번째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 9번째는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원들이 많이 속을 썩혀요.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혼자서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족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이 외식 창업을 하는데 100%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여야만 외식업을 창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점포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점포 사업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의 점포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뭐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하나의 운영업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를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에서 제가 점포 운영 노하우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비중을 높게 둔 게 주방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느냐. 왜? 주방에 있는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오면 그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안 나오더라도 내가 조리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투자 여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중점을 뒀습니다. 이유는 장사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1억, 2억을 투자했는데 여유 자금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 주고 식자재도 사지 못하고 임대료도 못 주면 어떡합니까? 점포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최소한 80점 이상 되면 외식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면 절대 창업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커피 전문점은 또 제 지인분이 오픈한 경우입니다. 제 남편이 이제 직장 다니고 와이프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강남 쪽에 다시 한 번 더 소일거리라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아마 창업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1억 3천 정도 들었고요. 문제는 매출입니다. 매출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원가율은 아마 단독 창업이다 보니까 뭐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 원가율 한 25%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인건 비율이 20%예요. 뭐 높은 편은 아닌데 매출 자체가 낮다 보니까 2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역세권이지만 좀 떨어져 있다 보니 그래도 강남이라고 35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의 35%가 이제 임대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잘 안 나겠죠. 거기다가 더 문제가 뭐냐면 점주분이 점포와 좀 떨어져서 주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옛날 제가 이제 TGI 프라이데이스 있을 때는 직원들을 점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배치를 해요. 왜냐하면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무리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점포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혹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뭐
루틴에서 뭔가 이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이 점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점포와 주거지가 너무 멀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 문제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일찍 집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역세권에 약간 좀 사이드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 영업을 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자기 브랜드다 보니까 이 메뉴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의 독창성이 부족해서 내가 굳이 그 점포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나가다가 잠시 들어가서 뭐 스몰 톡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매출이 1,000만 원, 거기다가 주말도 영업 안 하고, 그리고 저녁은 유동인구가 낮다 보니까 7시에 또 클로징하고, 계속 이게 악순환되다 보니까 지금은 매출이 이제 70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들의 행태는 한번 방문했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다음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또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포가 아마 계속 매출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불경기에다가 매출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다소 힘들지만 저녁 늦게까지 오픈하고 주말에도 영업을 해서 계속 고객들이 방문하는 점포로 일단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조금씩 상승을 시키면서 뭔가 매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힘은 들고 매출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점점 문 닫는 시간이 7시에서 6시, 6시에서 어떨 때는 5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더욱 이 점포는 못 팔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예 그냥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그나마 권리금이라도 좀 받고 투자비에 대한 뭔가 좀 일부라도 좀 걸지려고 하다 보니 아마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타일로 영업하는 경우도 좋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단골 고객, 지인 고객밖에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크지 않겠죠. 그와 반대로 프랜차이즈는 인지도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매출 볼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커피는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20-30분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나처럼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뒀을 경우는 다행인데, 대부분 오너들이 직원의 그 선에서만 가르쳐줘요. 권한도 위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으면 점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됐어요. 내가 없더라도 점포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직원에게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권한도 주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놔야만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주면 또 딴 데 가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합니다. 브랜드 정말 중요하죠. 1등 브랜드냐, 2등 브랜드냐, 우리가 많이 따지죠. 세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만큼 1등 브랜드를 창업하게 되면 안전하죠. 왜냐하면 인지도나 선호도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로부터 일단 신뢰를 받기 때문에 망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경쟁력 있는 빅 브랜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빅 브랜드는 대부분 시그니처 메뉴, 대표 메뉴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 본부에서도 망하는 위치 이런 데다가 점포를 오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회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보 공개서에 보시면 1년 동안 점포 오픈한 수, 명의 변경한 수, 폐점한 점포 수 이런 게 나와요. 그걸 보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하려면 좋은 점포를 오픈하도록 본부에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업할 때는 가능하면은 빅 브랜드 위주로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의 파스타 전문점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조리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리한 요리가 맛있다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창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부로서 집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자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얘기해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4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2억이라는 얘기는 되게 번화가가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수익도 좋고 매출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안 나오니 수익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파스타는 일단 근본적으로 식자재가 수입을 해야 되는 걸 써야 됩니다. 면 자체가 우리나라 면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태리 수입 식자재를 써서 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소스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여기도 원가율이 막 개인이지만 40%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원가율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가 460만 원입니다. 너무 높지 않습니까? 매출 3,500만 원이네. 임대료 비율이 13%입니다.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포는 어떻게 하든지 매출을 올려서 이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해야 되는데, 막 코로나가 끝나야만 아마 수익을 좀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이제 이 점포를 좀 체크해 보니까 메뉴 수가 너무 많아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메뉴 종류가 많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메뉴들의 매출 구성비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ABC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메뉴 수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고, 자, 그러면 매출 규모로 메뉴 수를 나눠봤을 때 뒤에서 20-30% 정도 하는 메뉴는 가감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 메뉴 때문에 고객이 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잘 팔리는 메뉴를 어떻게 더 맛있게, 어떻게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온다고 해서 계속 신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자재 종류 많아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랩에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데 손님이 작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40% 중에서 아마 버리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아니면 또 집중하면 100원짜리 식자재를 95원에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점포는 집권하게 되면 원가율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3%는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보니까 주방 직원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셰프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좀 조리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시켜서 몇 가지 아이템을 좀 더 잘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건비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미리 시간이 남아 도는 경우에 이제 이 조리 연습을 해서 뭔가 좀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굳이 사람을 안 불러도 되는 경우에는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도 좀 세이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점포는 지금 한 5천 정도 판답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좀 줄였고, 그 다음 인건비도 줄여서 지금 수익이 한 500-600 정도 난다고 제가 최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메뉴가 많으면 그만큼 고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메뉴라도 정말 베스트로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잘해서 먹음직스럽게 한다면, 거기서 승부수를 건다면 충분히 성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자재도 선입선출로 인해서 품질이 좋아질 것이고, 직원도 몇 가지 아이템만 집중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식자재 당연히 없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한두 가지 정도 추가한다면은 고객들에게 프레시함을 줌으로써 재방문도 늘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종류수만 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맛은 10가지 다 비슷하면 고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서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관여했던 분야에서 창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한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 벌써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뛰어든다? 되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자기가 잘하는 분야, 아니면 우리 가족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업종, 이런 부분에서 창업을 하셔야만 경쟁력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재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지, 전혀 엉뚱한 분야에 가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점을 아마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창업을 하신다면 자기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차별화, 열정,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업종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책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장 조사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실감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인이 하는 가게나 아니면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직원으로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몇 개월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무임금으로 일을 해드리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가셔서 일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고 책에서 말로 듣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영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수 사례는 50대 중반의 은퇴자가 인생 2막을 뭘로 할 것인가 한 1년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식품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분야는 사실 도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게 뭘까? 우리가 말하는 진입장벽은 음식의 어떤 독창성도 있지만 투자비도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햄버거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뭐 4, 5억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아무나 햄버거 가게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분은 진입장벽이 높은 햄버거를 인생 2막으로 아이템을 잡고 그 다음 내가 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체크해 보니까 뭐 흰머리라든지 얼굴에 이런 뭐 문제점 이런 거를 젊게 좀 보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직원들이 젊다 보니까 이 소통이 뭐 3, 40년 차이 나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좀 동의를 구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원가율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한 44% 정도. 인건비는 매출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한 20% 정도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좋았던 건 임대료가 뭐 660만 원이지만 매출이 1억 이상 되다 보니 뭐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매출이 5천만 원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료가 엄청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매출이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느끼는 거고요. 이제 배달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배달비가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포 관리비. 그래서 나름대로 약 한 달 수익이 뭐 한 900만 원 정도 나는 경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의 한 9%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800만 원 정도 나니까 적은 수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햄버거 인수 창업은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또 이 점포를 또 양도했더라고요. 본인은 또 다른 또 비즈니스를 또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새로 받은 분도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전성시 이거보다는 최소한 외식업에 발을 디딘 사람은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TGI 프라이데이스 있을 때 홍대점에서 교육받는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포로 오게 되면 점포 외관을 먼저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뭘 버려놨다든지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단 오피스로 들어갑니다. 오피스에서 어제 있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든지 이제 뭐 영업일지나 아니면 간단한 메모지를 볼 수 있겠죠. 보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매출액이 얼마였다는 것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 가서 워크인을 체크해보고 식자재 보관 상태, 오늘 예상 매출액에 맞는 적정 판지 이거를 체크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은 홀로 나와서 홀 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포인트는 어탁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천정에 있는 전구의 조도, 그 다음에 불이 나간 데가 없는지, 벽에 걸려 있는 것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어떤 문제점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오늘 인력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가 째거나 잠적을 했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될지 이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직원들 나오면 스케줄대로 준비를 해서 점심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도 이와 똑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외식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이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식사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야채류 같은 경우는 갈변 상태, 육류 같은 경우는 위치, 이런 것을 1차 거르지 않으면 막상 고객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아마 고객들의 만족을 극대화시켜서 재방문이 일어나고 그러면 줄을 쓰고 그게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문정성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이 정보 공개서를 언제 주느냐 하면 계약 가맹하기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아마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가맹 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 지역별 가맹 점포 수, 그다음에 뭐 평균 매출액, 뭐 손익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상권의 유사 상권의 예상 매출액도 이제 대충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인지 안 된 브랜드인지는 점포 수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맹 점포 수뿐만 아니라 직영 점포 수, 그리고 1년간 오픈한 점포 수, 그 다음에 폐점한 점포 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폐점이 많으면 브랜드가 어떻겠습니까? 잘 안 된다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너 리스크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해당 임원들의 어떤 법적인 사항도 어느 정도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의 어떤 상한 매출, 한 매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브랜드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상의 매출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보 공개서는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5번 이상 읽으면서 줄치고 체크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가맹점주들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꼭 정보공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점 브랜드 하면 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롯데를 그만두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 헤드헌트에서 주점 브랜드의 총괄 자리를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주점 브랜드 한번 해보자. 도대체 술집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 도매상에 근무하는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주점 브랜드에 술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술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늘어나는지 이제 이렇게 따져보니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가면서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술집에 이제 손님들이 조금씩 모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착안해서 과감하게 주점 브랜드를 인수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한 1억 5천 정도. 여기서 이제 권리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4,200만 원. 사실 4,200만 원 매출이 작은 매출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출에 비해서 이제 원가율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 술집 매출은요, 술이 40%고 안주가 60%예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이 원가율이 35% 정도 됐어요. 근데 코로나도 터지고 러시아 전쟁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식자재 이 모든 게 올라서 지금은 뭐 한 45%, 6%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건 비율이 한 20%,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6% 정도. 그래서 한 달 수익은 800만 원인데요. 감가상각이나 이자를 따지면 700만 원 정도 남으면 사실은 적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점포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주점 브랜드의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밤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 주점은 오후 한 5시, 6시에 영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로징은 12시나 1~2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2시, 3시, 많으면 뭐 5시까지. 왜? 유동인구 많은 데는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요. 특히 새벽에도.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이 마치고 술집에 와서 술을 먹다 보니까 뭐 그분들 마치는 시간이 10시, 11시, 12시잖아요. 그분들 와서 술을 먹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한다는 게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조금 힘들고, 그 외에는 짧은 시간에 고매출을 일으키는 아마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이 주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젊은 친구들이 이 주점 브랜드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점포를 가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만 와 있어요. 왜?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서빙하는 걸 일단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좀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지 못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뭔가 이 역동적이고 뭔가 자기 자신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 어필하다 보니까 뭔가 이 손님들하고도 잘 매치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주점은 가능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도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IRP로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퇴직연금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시불로 찾아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다행스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길게는 270일 동안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시장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메뉴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점포 운영에 대한 매뉴얼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바로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또 이런 돈도 못 받기 때문에 1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라는 이유도 이런 돈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를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50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조리사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제빵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양 창업을 하려면 와이프 이름으로 창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창업하는 과정에 물론 이제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취업하기 전까지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창업을 준비를 하면 아내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실업기간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창업하게 되면 창업하는 순간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집사람 이름으로 하게 되면 1년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창업은 집사람 이름으로 하고 실업급여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받으시고 거기다가 카드까지 만들어서 창업에 도움되는 자격증도 따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50대 이상 하면 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일단 몸 자체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동성도 떨어지고 물론 삶의 지식은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돈을 쓰는 나이기 때문에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좀 적게 쓰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확행을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F&B 쪽에서는 커피라든지 아니면 뭐 주스 브랜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가맹 본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가맹 점주분들 그 다음에 또 지인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업을 할 때 너무 준비를 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안 그랬으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외식 창업 셀프 진단 툴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외식업에 적합한지 그리고 지금 뛰어들어도 되는지 이거를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서 뛰어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시라는 것. 두 번째는 뛰어들 때 주변에 이제 카드라 통신 있죠. 뭐 누구 얘기 듣고 어떤 인터넷 체크해보고 이래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사업 분야 같으면 각 상권마다 어떤 경우인지 이것도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의 정보 공개서를 일일이 체크해보고 그리고 가맹점주분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랑 이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장조사, 공부 이런 걸 해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조급합니다. 왜? 뭔가 빨리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프랜차이즈 가맹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트릭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트릭을 쓰는 순간 고객들은 그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머릿속에 그 경험의 수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돈이 많다고, 그 다음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막 그렇게 크게 이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조그만하게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노하우를 쌓고 자신감을 얻으면 그 다음에 크게 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괜히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점포를 오픈해가지고 지인들 초대해서 나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물론 얘기하고 싶겠지만 막상 해보면요 아마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작은 사이즈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굳이 리스크 높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제가 당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는 외식업은 이 사람 장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외식업 하면 물적 투자가 있고 이제 인적 투자가 있습니다. 물적 투자는 공간을 채우는 임대, 그다음 인테리어, 주방기기 이런 게 이제 물적 자원이 되겠고요. 인적 자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직원, 거래처, 그다음에 고객 이런 분들이 와야만 이 외식업이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식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매출이겠지만 수익과 연결되는 것은 원가, 인건비입니다. 자, 인테리어 투자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임대료 깎아주지 않습니다. 점포 관리비, 매출액 비율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볼 수 있는 뭔가 최소한 개선할 수 있는 게 원가하고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 아이템을 정할 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원가를 그렇게 핸들링 할 수가 없습니다. 세일즈 믹스에 따라서 1%, 2% 정도는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는 고용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력 채용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채용한 인력들도 말썽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사람을 적게 쓰는 아이템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쉽게 땜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창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내용입니다. 노무사나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시면 조금이나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즘은 우리 직원분들이 막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CCTV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포스 시스템 자체가 조작도 많이 가능했기 때문에 막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금전 사고, 두 번째는 식자재 도난 사고, 반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물건을 이렇게 훔쳐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는 직원들 수준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현금 매출이 많은 점포는 반드시 일 매출을 체크해서 수불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매출 취소가 일어난 시간대 그리고 왜 매출 취소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관리자한테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아마 문제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금이 많이 발생하는 점포는 반드시 꼭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간혹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구에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옛날에 근무했던 친구가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꼭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로동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례는 다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요즘 트렌드 브랜드를 인수 창업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작은 점포의 매장이라도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투자 금액은 한 1억 6천 정도 되고요. 기존의 업체로부터 권리금을 한 5천만 원 줬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매출액이 한 2,50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커피가 아마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디저트까지 들어가면 원가율이 40%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테이크아웃 고객들이 아메리카노 이런 걸 많이 들고 가서 그런지 원가율은 40%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인건 비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풀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이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거의 이제 오토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생계형으로 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관리자를 두고 이 점포를 운영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점주는 무슨 일을 하느냐? 보통 가서 QSC 체크하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주변 상권에 대한 이런 시장 조사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처리해주는 이런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은 그 직원들이 뛰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높게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월 수익 정도는 한 3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매출액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사이즈로 일단 충분한 점포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내 몸에 맞으면 제2점포, 제3의 점포를 오픈해서 이런 스타일로 운영하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너무 크게 투자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이 점포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주변에 외식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선 좀 말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외식업이 직장생활보다 10배, 20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명당 먹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과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과신해서 뛰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단 여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책을 꼭 권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에는 그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피 같은 돈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하우를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크게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나홀로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통해서 조그마한 규모의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점포운영 노하우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후 자금으로 2호점, 3호점을 오픈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성공을 맛보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나는 외식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